안녕하세요. 샤럽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제2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종종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롱본의 숙녀들은 곧 네더필드의 숙녀들을 방문했다. 담례 방문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베넷 양의 부침성 있고 예절 바른 몸가짐을 대하고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은 그녀에게 더욱 호의를 가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참을 수 없었고 동생들은 말을 건넬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위로 두 언니들에게는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희망을 표했다. 제인은 이런 관심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여전히 그들 자매가 모든 사람을 거만하게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심지어 언니까지도 거기서 예외가 아님을 보고 그들을 좋아할 수 없었다. 제인에게 이 정도라도 친절하다는 사실에 무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런 태도가 빅리 씨의 칭찬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었다. 만날 때마다 그가 제인을 각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했고 제인도 처음부터 그에게 품었던 호감에 굴복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사랑에 빠져 있다는 사실 역시 엘리자베스에게는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리라는 것이었다. 제인은 풍부한 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침착한 성격과 언제나 변함없이 쾌활한 태도에 결합되어 있어서 남일에 끼어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무슨 의심을 품기가 어려웠다. 엘리자베스는 친구인 루카스 양에게 이런 생각을 털어놓았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건 아마도 재미난 일일 거야. 하고 샬럿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눈치 못 채게 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어. 여자가 그런 기술로 자기 감정을 상대에게까지 숨기면 상대를 붙잡을 기회를 잃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과 매한가지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별 위안이 안 될걸. 대부분의 경우 애정이라는 감정에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허영심이 상당 부분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애정이 혼자 크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안전하지가 못하다고. 모두들 시작은 별 부담 없이 하지. 약간의 호감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러나 그 호감이 전혀 복돋아지지 않는데도 진정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우리 가운데 별로 없을 거야. 열의 아홉은 여자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 이상을 보여주는 게 나아. 빅리가 네 언니를 좋아하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 그치만 그 사람이 계속 좋아하도록 언니 쪽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저 좋아하기만 하고 말지도 몰라. 그렇지만 언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고 있어. 나도 언니의 호감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한다면 정말 바보 멍청이지. 으이그 일라이자, 그분은 제인의 성격을 너만큼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기억해야지. 하지만 여자가 남자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애써 숨기려 들지 않는다면 남자는 그걸 알아채기 마련이거든. 아마 그렇겠지. 남자가 여자를 자주 만난다면 말이야. 그렇지만 빅리와 제인은 상당히 자주 만나기는 해도 몇 시간씩 함께 있지는 않잖아. 또 항상 여러 사람들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제인은 그분의 관심을 잡아들 수 있는 반시간, 그 잠깐 동안을 매번 최대한 이용해야 돼. 일단 그분의 애정을 확보하고 나면 얼마든지 여유 있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거야. 안 그래?
네 계획은 시집을 잘 가고 싶은 욕심밖에 없는 경우에는 좋겠지. 하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부자 남편을 잡아야겠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시집은 꼭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도 그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만 언니의 감정은 그게 아니거든. 계획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니까. 언니는 아직까지 자기가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이치에 닿는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 그분을 안 지 보름밖에 안 돼. 언니는 메리턴에서 그분과 4번 춤을 추었고, 그분 집에서 아침에 한 번 본 적이 있고, 그 후로 4번 식사를 같이 했지. 그 정도 가지고 언니가 그분의 성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 진짜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아니겠지. 네 언니가 그분과 식사만 했다면, 응? 그분이 식욕이 좋은지 어떤지 뭐 그런 거 말고 뭘 더 알 수가 있었겠니? 그러나 4번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저녁 시간 4번이라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 4번의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둘 다 코모스보다 뱅텅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지 뭐. 그렇지만 두 사람 성격에 다른 중요한 특징들이 그다지 많이 드러난 것 같진 않아. 글쎄. 샬럿이 말했다. 난 진심으로 제인이 성공하기를 바라거든. 그리고 제인이 내일 그분과 결혼해서 행복해질 확률이나 12달 동안 그분 성격을 연구한 뒤에 결혼해서 행복해질 확률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 결혼해서 행복이란 순전히 운에 달려있거든. 서로의 취향을 아주 잘 알거나 혹은 서로 아주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둘의 행복이 더 커지는 건 결코 아니야. 취향이란 건 계속 변하게 마련이라 나중엔 누구든 짜증이 날 만큼 달라지기 마련이거든.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의 결점은 될수록 적게 아는 것이 더 나아. 정말 웃기는구나, 샬럿. 그렇지만 그건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라는 건 너도 잘 알걸? 또 너 자신도 그렇게 처신할 리가 없고. 빅리 씨가 언니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관찰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엘리자베스는 자기 자신이 빅리 씨 친구의 눈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짐작도 못했다. 다하시 씨는 처음에는 그녀가 예쁘다고 인정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무도회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대단한 미인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번에 그녀를 만나보았을 때도 흠만 눈에 띄었다. 그러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목구비에 특별히 뛰어난 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자마자 그는 그녀의 검은 눈에 어린 아름다운 표정으로 그녀의 얼굴이 남달리 지적으로 보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점을 깨달은 데 이어 그에 못지않게 체면이 상하는 다른 깨달음이 뒤따랐다. 몸매의 균형을 깨뜨리는 곳을 예리하게도 하나 이상 찾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모습이 발랄하고 보기 좋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상류 사회의 예절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자연스러운 장난기에 매혹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녀한테 그는 어디서나 불쾌하게 굴고 자기에 대해 함께 춤출 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 남자였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언제 한번 직접 말을 걸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녀가 남들과 나누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이런 행동은 그녀의 눈에 띄었다. 윌리엄 루카스 경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였다. 내가 포스터 대령과 나누는 대화를 경청하다니 다하시 씨가 왜 그럴까? 하고 그녀는 샬럿에게 말했다. 그거야 다하시 씨만이 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
그렇지만 계속 그러면 무슨 수작인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분명히 해주겠어. 아니, 워낙 빈정대는 눈초리라서 내 쪽에서 먼저 선수치지 않으면 곧 그를 겁내게 될 거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별로 말을 걸려는 생각은 없는 듯한 태도로 그가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루카스 양은 엘리자베스에게 그런 말을 꺼내지 말라고 했고 그것이 오히려 엘리자베스를 자극해서 그녀는 그를 향해 돌아서서 말했다. 다하시 씨, 제가 방금 포스터 대령께 메리턴에서 무도회를 열어달라고 졸라댈 때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네, 아주 열의가 대단하시더군요. 그렇지만 숙녀분들이 대개 그런 화제에 열심이시지요. 아, 저희들한테 가혹하시군요. 이제 곧 얘가 졸음을 당할 차례예요. 하고 루카스 양이 말했다. 피아노 뚜껑을 열 테니까, 일라이자! 그 다음에 너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겠지? 야, 진짜. 너는 친구치고 진짜 이상한 얘야. 항상 아무 데서나, 누구 앞에서나 연주하고 노래하라고 하고 말이야. 응? 내가 음악 쪽으로 허영심이 있었다면 넌 너무나 소중한 존재였겠지만 지금 상황을 좀 봐봐. 평소에 1급 연주자들의 연주를 듣는데 익숙해져 있는 분들 앞에서 연주한답시고 앉아있기는 난 진짜 너무 싫어. 그래도 루카스 양이 계속 권하자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좋아. 꼭 그래야 한다면야 뭐. 그리고 다하시 씨를 엄숙한 눈빛으로 힐끗 보고서 멋진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다 아실 거예요. 죽을 시키려면 숨을 죽여라. 그러니 저도 목청을 틔우려면 숨을 죽여야겠죠? 그녀의 노래는 명창이란 말을 듣기는 어려웠지만 그만하면 훌륭했다. 한두 곡 부르고 나서 한 곡 더 해달라는 몇몇의 요청에 미처 답하기도 전에 동생 메리가 얼른 나서서 피아노 자리를 이어받았다. 메리는 식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못생긴 편이라 지식과 교양을 쌓으려 열심히 공부했고 언제나 과시하고 싶어 안달이었다. 메리는 재능도 소양도 없었다. 허영심이 있다 보니 열심히이기는 했지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했다. 그런 태도로는 더 뛰어난 연주도 망칠 지경이었다. 연주 실력이야 엘리자베스가 반도 못 따라갔지만 자연스럽고 과장이 없어서 다들 훨씬 더 즐겁게 경청했던 것이다. 한편 메리는 긴 협주곡을 마치고 동생들의 청에 따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민소각을 연주하여 기분 좋은 찬사와 감사를 받아냈는데 그새 동생들은 루카스 집안 자녀들 몇몇과 두세 명의 장교들과 함께 방 한쪽에서 열심히 춤을 추고 있었다. 다하시 씨는 그들 가까이 서 있었는데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일절 배제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자기 생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윌리엄 루카스 경이 말을 걸어올 때까지 그가 옆에 있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매력 있는 오락입니까, 다하시 씨. 결국 춤만 한 것은 없지요. 춤이란 세련된 사교계에서 첫째가는 고상한 오락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덜 세련된 사회에서도 성행할 수 있다는 게 춤의 이점이기도 하지요. 야만인도 춤은 출 줄 아니까요. 윌리엄 경은 미소만 지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빅리가 춤추는 무리에 합류하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계속했다. 예, 친구분이 춤추는 게 아주 보기 좋군요. 다하시 씨도 춤솜씨가 대단하시리라는 걸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메리턴에서 춤추는 걸 보셨지요, 아마? 그렇다 마다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적잖이 즐거웠답니다. 세인트 제임스 궁에서도 자주 추십니까? 아니, 전혀요. 춤이야말로 그 장소에 바치는 적절한 찬사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피할 수 있다면 그런 찬사는 어느 곳에도 바치지 않습니다만. 런던에 저택이 있으시지요, 필씨? 다하시 씨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한때는 런던에 정착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상류 사회를 좋아하니까요. 그렇지만 런던의 공기가 집사람한테 맞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답변을 기대하며 말을 멈추었으나 상대는 별로 그럴 의사가 없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다가오자 그는 신사다운 행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쑥 나서 그녀를 불렀다. 일라이자 양, 왜 춤을 추지 않아요? 다하시 씨, 이 젊은 숙녀를 아주 바람직한 파트너로 소개하도록 허락해 주셔야겠습니다. 눈앞에 이런 미인이 있는데 춤추기를 거절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만. 그러고는 그녀의 손을 잡고서 다하시 씨에게 건넬 태세였다. 그때 다하시 씨는 깜짝 놀랐지만 손잡기를 마다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엘리자베스가 얼른 물러나 좀 뾰로통해서 윌리엄 경에게 말했다. 정말 전 춤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파트너를 구해보려고 이쪽으로 왔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다하시 씨가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춤을 출 영광을 달라고 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요지부동이었다. 윌리엄 경이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일라이자 양, 그렇게 탁월한 춤솜씨를 가지고 있으면서 춤추는 모습을 바라볼 행복을 거절하다니 아유 정말 무정하구먼. 또 여기 이 신사부는 보통은 춤추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반 시간 정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구먼. 다하시 씨는 아주 예절 바른 분이니까요. 엘리자베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유, 뭐 그야 그렇지. 그렇지만 일라이자 양, 파트너를 보건대 이분이 정중하다는 거야 놀랄 일은 아니지. 누가 이런 파트너를 거절하겠어? 응? 엘리자베스는 짓궂은 표정으로 쳐다보고는 가버렸다. 이렇게 당했지만 다하시 씨로서는 그녀에게 나쁜 느낌이 안 들었고 오히려 흡족한 마음으로 그녀를 생각하고 있던 차에 빅리 양이 다가왔다. 무슨 생각에 잠겨 계신지 짐작할 수 있어요?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은 저녁을 보내는 것이 참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말이죠.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이렇게 짜증난 적이 없어요. 따분한 데다 시끄럽고 모두 하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가차없는 비난의 말씀 정말 기꺼이 들어드리겠어요. 추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더 즐거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여쁜 얼굴에 아름다운 두 눈이 베푸는 큰 즐거움에 대해서 명상하고 있었습니다. 빅리 양은 즉시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 여자분이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다하시 씨는 아주 대담하게도 이렇게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입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이라고요? 라고 빅리 양이 반복했다. 와, 진짜 정말 놀라운데요? 언제부터 그렇게 그 아가씨를 특별히 좋아하게 되셨나요? 아, 언제 축하를 드리면 될까요? 그렇게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자분들의 상상력은
아주 신속해요. 찬양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결혼으로 한순간에 건너뛰죠. 축하해 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진지하시다면 그 문제는 아주 정해진 걸로 생각해야겠네요. 그렇게 되면 매력 있는 장모님도 생기실 거고, 물론 그분은 펜벌리에서 항상 당신과 함께 사시겠죠? 그녀가 이런 식으로 놀리는 동안 그는 아주 초연하게 듣고 있었고, 이런 담담한 표정으로 보아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자 그녀의 재치는 길게 이어졌다. 베넷 씨의 재산은 연수입 2,000파운드의 토지가 거의 전부였는데 딸들에게는 안 됐지만 아들이 없는 탓에 남자인 먼 친척이 한사상속 받도록 정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재산은 그녀의 신분으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아버지 재산의 부족분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메리턴의 변호사였는데 4,000파운드를 물려주었다. 그녀에게는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여동생은 아버지의 석이었다가 나중에 일을 물려받은 필립스라는 사람과 결혼했고 남동생은 런던에 정착해서 괜찮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롱보는 메리턴에서 불과 1마일가량 떨어져 있는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즉, 메리턴은 베넷 집안 처녀들이 나들이 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거리에 있어서 대개 일주일에 서너 번은 그리로 가 이모댁을 찾아가거나 모자 가게에 들르곤 했다. 가장 어린 동생들인 캐서린과 리디아가 특히 더 열심이었는데 언니들보다 머리가 텅 빈지라 더 나은 일이 없을 때는 메리턴으로 산보 나가는 일이 그들의 아침나절을 즐겁게 하고 저녁 얘기거리를 제공하는데 필수였다. 시골의 새 소식이라고 해봐야 되게 별것 없게 마련이지만 그들은 언제나 이모에게서 무엇인가를 끌어냈다. 사실 지금은 최근 이웃의 군부대가 도착한 덕분에 새 소식과 함께 즐거움도 얻었다. 군부대는 겨우내 머물기로 되어 있었고 메리턴이 본부였다. 필립스 부인을 방문하면 바야흐로 가장 흥미진진한 정보가 쏟아져 나왔다. 매일매일 장교들의 이름이라든가 신상에 대해 하나씩이라도 더 알게 되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의 처소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장교들을 직접 만나게까지 되었다. 필립스 씨가 그들을 모두 방문했고 이것이 조카들에게 전에 없던 행복을 끝없이 선사하였다. 그녀들은 장교들 이야기만 했다. 어머니에게는 신나는 화제인 빅리 씨의 막대한 재산도 그녀들의 눈에는 소위의 군복에 비해 아무 가치도 없었다. 어느 날 아침 캐서린과 리디아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걸 듣고서 베넷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너희들 말하는 꼴을 보니 너희들이야말로 이 마을에서 제일 어리석은 아이들이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 그래. 캐서린은 풀이 죽어서 대답을 하지 않았으나 리디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터 대위를 찬양하면서 그가 다음 날 아침 런던에 가니 그날 중에 한번 봐야겠다고 짓거려댔다. 여보, 전 놀랐어요. 라고 베넷 부인이 말했다.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보고 어리석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세요. 누굴 흉보고 싶으면 다른 집 애들이나 흉보지 우리 애들을 흉보다니요. 우리 애들이 어리석다면 그걸 알고는 있어야 하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 애들은 하나같이 똑똑하니까 말이에요. 우리 의견이 안 맞는 게 이것밖에 없어 다행이요. 우리 두 사람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하기를 바랐는데. 나야 아래로 두 딸이 바보 중에 상바보라고 생각하니까 당신과 너무 다른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군 그래. 여보, 이렇게 어린애들한테서 어떻게 우리 부모들 같은 분별력을 바라겠어요. 애들도 우리 나이가 되면 우리처럼 장교들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저도 붉은 군복을 정말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그래요. 1년에 5, 6천 수입이 있는 멋진 젊은 소령이 내 딸들 가운데 하나를 원한다면 난 거절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윌리엄경 댁에서 보니까 포스터 대령의 군복 입은 모습이 참 잘 어울려 보이더라고요. 엄마! 하고 리디아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모가 그러시는데 포스터 대령하고 카터 대위가 처음 왔을 때만큼 그렇게 자주 왓슨 양 집에 가지는 않는데요. 이모 말로는 그분들이 클라크 도서관에 서 있는 게 자주 보인대요. 베넷 부인이 대답하려는 찰나에 마침 하인이 베넷 양에게 전하는 쪽지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은 네더필드에서 온 것이었고 하인은 답장을 받아가려고 기다렸다. 베넷 부인의 눈은 기쁨으로 반짝였고 딸이 쪽지를 읽고 있는 동안 안달을 하며 소리쳤다. 어머 얘, 제인아 누가 보낸 거니? 용건이 뭐야? 아니 그 사람이 뭐래? 아우 제인아 빨리빨리 말해봐. 어서. 아유 진짜 빅리 양한테서 온 거예요. 라고 말한 뒤 제인이 소리내어 읽었다. 자, 친애하는 친구에게 오늘 루이자와 제 처지를 동정해서 우리와 함께 식사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둘은 앞으로 평생토록 서로를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두 여자가 하루 종일 머리를 맞대고 있으면 싸움으로 끝나지 않기 힘드니까요. 이 편지를 받자마자 가능한 한 빨리 오세요. 저희 오빠와 신사분들은 장교들하고 식사하러 나갈 거랍니다. 그럼 총총 캐롤라인 빅리. 장교들이라니? 하고 리디아가 소리 질렀다. 아니 이모가 어째서 그걸 말해주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 세상에 식사하러 나갈 거라니. 하고 베넷 부인이 말했다. 으이그 참 운이 없구나. 마차 좀 써도 돼요? 하고 제인이 말했다. 안 된다 얘야. 말을 타고 가는 게 낫겠다. 비가 올 것 같은데 그럼 밤새 머물러야 될 테니까. 좋은 계책이네요. 하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 댁에서 언니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을 게 확실하다면 말이에요. 하긴. 그렇지만 신사분들이 빅리 씨의 마차로 메리턴까지 갈 거고 허스트 부부한테는 자기들 마차가 따로 없잖니. 저는 마차로 가고 싶은데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말을 여러 마리 내주시지 못할 거야. 농장에서 필요하니까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여보? 농장에서야 내가 다 못 대줄 정도로 말들이 필요할 때가 잦지. 그렇지만 아버지가 오늘 이미 말들을 대셨다면 어머니 목적은 달성되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엘리자베스는 결국 아버지에게 노는 말들이 없다는 걸 인정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제인은 말을 타고 갈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는 날이 굳을 징조가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즐거워하면서 딸을 문까지 배웅했다. 어머니의 소망은 이루어졌다. 제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비가 심하게 쏟아졌다. 동생들은 걱정이었으나 어머니는 기뻐 날뛰었다. 비는 저녁 내내 쉬지 않고 내렸고 제인이 돌아올 수 없다는 건 분명했다. 참 기막힌 생각이었어. 베넷 부인은 비가 온 것이 자기의 공이라도 되는 양 몇 번이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는 그녀도 자기의 계책이 진짜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적중했는지 몰랐다. 아침 식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네더필드에서 온 하인이 엘리자베스에게 다음과 같은 쪽지를 전달했다. 사랑하는 리지, 오늘 아침 몸이 아주 안 좋아. 어떡해요, 몸이 안 좋대요. 어제 흠뻑 젖어서인 것 같아.
여기 분들이 친절하게도 낫기 전엔 못 돌아가게 하는구나. 부득부득 존스 씨도 봐야 한다고 하고. 그러니 그분이 여기 다녀갔다는 소식 듣더라도 놀라지 마라.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는 거 외에는 별 문제가 없어. 이만 줄일게. 어떡해요. 아픈가 봐요. 자, 여보. 엘리자베스가 그 쪽지를 소리내어 읽고 나자 베네시가 말했다. 만일 당신 딸이 위험한 병에 걸려서 죽기라도 한다면, 응? 그게 다 당신 명령에 따라 빅리 씨를 쫓아다닌 때문이라는 게 위안이 되겠구려. 여보, 죽기는 왜 죽어요? 감기 좀 걸렸다고 죽는 사람 못 봤습니다. 간호도 잘 받을 거고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좋다고요. 마차만 있다면 내가 보러 갈 텐데. 엘리자베스는 정말 걱정이 되어서 마차가 마련이 안 되더라도 언니를 보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말도 탈 줄 모르기 때문에 걷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었다. 엘리자베스가 이런 결심을 밝히자 넌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니? 하고 어머니가 소리쳤다. 길이 온통 진흙투성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니. 거기 도착했을 땐 네 꼴이 말이 아닐 거다. 제인을 보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고요. 마차를 쓰게 해달라는 소리냐, 리지야? 하고 아버지가 말했다. 아니요, 걷는 게 어때서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거리가 문제겠어요? 고작 3마일인데요, 뭐. 정찬태까지는 돌아올게요. 언니의 자비심이 발동한 건 존경하는 바이지만 하고 메리가 한마디 하고 나섰다. 모든 감정의 충동은 이성에 의해 통제되어야 해. 그리고 내 견해로는 행동은 항상 요구되는 것과 비례해야 되고. 메리턴까진 우리가 같이 가줄게. 캐서린과 리디아가 말했다. 엘리자베스가 그러자고 했고 셋은 함께 출발했다. 서둘러 가면 카터 대위가 떠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지도 몰라. 같이 걸어가면서 리디아가 말했다. 그들은 메리턴에서 헤어졌다. 두 동생들은 한 장교 부인의 숙소로 갔고 엘리자베스는 혼자서 계속 걸어갔다. 빠른 걸음으로 들판을 하나하나 가로지르고 재빠르게 스타일을 뛰어넘고 웅덩이를 건너뛰면서 마침내 그 집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발목은 지치고 양말은 더러워졌으며 얼굴은 열기로 달아올라 있었다. 그녀는 조찬실로 안내되었는데 제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거기 모여 있었다. 그녀가 나타나자 다들 굉장히 놀랐다. 그렇게 이른 시각에, 그렇게 험한 날씨에, 더욱이 혼자서 3마일을 걸어왔다는 것은 허스트 부인과 빅리 양에게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엘리자베스는 그런 이유로 그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긴 해도 매우 정중하게 응접을 하긴 했다. 한편 빅리 씨의 태도에는 정중함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으니 바로 선의와 친절함이었다. 다하시 씨는 거의 말이 없었고 허스트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하시 씨는 운동 덕분에 빛나는 그녀의 얼굴을 찬미하는 한편으로 과연 혼자 그렇게 먼 길을 올 만한 일이었나 자문하고 있었고 허스트 씨는 자기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언니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대답이 그다지 신통치 못했다. 베넷 양은 잠을 잘 못 잤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열이 많고 몸이 좋지 않아서 방을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엘리자베스는 즉시 언니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괜스레 놀라게 하거나 부담을 줄까봐 삼갔던 것이라서 제인은 그녀가 들어가자 기뻐했다. 그렇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기란 무리였고 빅리 양이 두 사람만 남기고 나갈 때 친절하게 보살펴줘서 감사하다는 말이나 가까스로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엘리자베스는 말없이 언니 곁을 지켰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빅리 자매가 들어왔다. 엘리자베스는 그들이 제인에게 애정어린 위로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의사가 와서 환자를 진찰하고는 예상했던 대로 심한 감기에 걸렸고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다들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 제인에게는 침대로 돌아가라고 충고하고 약을 좀 지어주겠다고 했다. 열이 더 났고 머리가 심하게 아팠기 때문에 즉시 그 충고를 따랐다. 엘리자베스는 잠시도 언니 방을 떠날 수가 없었고 빅리 자매도 그곳을 자주 비우지는 않았다. 남자들이 외출한 뒤라 사실 달리 할 일이 없기도 했다. 시계가 3시를 알리자 엘리자베스는 갈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다. 빅리 양이 마차를 내주겠다고 해서 엘리자베스가 거의 응낙을 하려는 참이었는데 제인이 동생과 헤어지는 것을 너무 걱정하는 통에 빅리 양은 마차 제공하겠다는 말을 접고 대신 네더필드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자베스는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응낙했고 하인이 롱본으로 가서 그녀의 체류를 알리고 옷가지를 가지고 돌아왔다.